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한 것이라며 네. 법무부 감찰실에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한 지 이틀 만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협력을 주문한 거에 대해서 이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협력을 하라는 것이고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이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감찰 지시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냐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강한 사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가 어제 징계 조치 내렸죠. 아, 네. 채널A가 전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네. 앞서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을 때 이번 사안이 회사의 조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 일탈 문제라 결론을 내렸는데 네. 다만 이에 대해서 거르지 못한 책임은 일부 인정을 했었죠. 네. 이번 인사위 결론 역시 앞선 진상조사위 결론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하여튼 대통령은 협력을 당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뭐 그 직전지 직후인지 일단은 대검 인권부가 이 사건 자체를 지감독하도록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의 생각하고 또 지시하고는 다른 반만 따르고 다 따른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대검 인권부가 하라고 한 거는 저거 아니에요? 한명숙 전 총리 진술 그것도 강요 그렇고요. 사건.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수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착각했네. 하여튼 네. 요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100% 나랑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감찰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직접 감찰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 게 대검 감찰부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대검 인권부로 넘겼다가 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로 넘겨서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동재 기자 쪽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니까 받아들였고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인터뷰를 할 텐데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철전 신라진 대주주 쪽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법무부에서 직접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 지금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꺼낸 것도 아니고 네. 수사가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된 것도 아닌 이 상태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날 채널A의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 이걸 동시에 다 이런 게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냥 웃자고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복선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는데 별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결론이 내리면 아니 현재로서는 무슨 예단을 갖고 감찰을 하는 거 아니지 그럴 수도 않습니까? 있겠죠. 예. 그럴 그잖아요.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특히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는데 별게 없더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물음표를 찍고 들어가면은 일정하게 어떤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 사전에 선행되는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법무부의 자체 판단 내지 추미애 장관의 판단, 그렇죠. 한동훈 예. 검사장의 행적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증거 확보를 했고 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입건할 수 있고 특히 이동재 기자 구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검이나 그 지휘부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해서 지금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그런 타이밍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한다라는 거는 추미애 장관은 이 증거 정도면 감찰 이상 최소한 형사 사건으로 가능한 그 정도라고 판단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채널A도 해고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이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법무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채널A의 그 해고 결정도 사실은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도 상당히 시간적 한참 격차가 오래 있잖아요. 걸렸죠. 지금 한 그렇죠. 달이 더 소요됐는데. 시간적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어떤 뭐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게 네. 아니라 좀 뜸을 들이다가 어제 갑자기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뭐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수집해서 뭐 절차 거쳤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법무부의 어떤 직접 감찰 결정하고 채널A의 징계 결정이 일정하게 왜 동시 타이밍에 나왔을까는 사실은 좀 그 곱씹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라서 어떤 그 확보했던 새로운 증거, 그 백모 기자죠 후배 기자가 갖고 있던 전화 녹취 내용인데, 그 사실 그 녹취 녹음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뭐 한 언론 기관에서는 별거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또 반대 언론 기관에서는 뭐 검찰 얘기를 하면서 수사팀 얘기를 하면서 뭐 선별해서 하지 말라 중요한 걸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법무부나 또 채널A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실 말을 상당히 강하게 했고 그 자리 자체 원래 윤석열 장관과 크게 상관이 없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약간 작심한 듯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지휘했으면 따라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주의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황운하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엔 이거 자체가 어쨌든 뭐 배경이 어찌 되었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어떤 정보를 나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사실 기자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쭉 지면들이 이 얘기로 도배될 것을 다 알고 계산해서 나온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추 장관이 그냥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단순히 그냥 윤석열 장관에 대한 이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분명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그 체크 포인트가 법무부의 직접 감찰 결정이 이제 조만간 소집될 전문 수사 자문단. 그다음에 이철 씨 쪽에서 이제 그 소집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다라는 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현 최저임금 시행령 조항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한 식당 사업자가 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를 기각한 겁니다. 네, 일단 주휴수당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와 시간 이상을 채우게 되면 지금 이제 주당 15시간인데요. 이걸 채우게 되면 원래 유급 휴일을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인데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쉬라는 거죠. 이 보통 월급 받는 노동자들은 다 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간과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를 했으면 임금을 15시간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법정 그 휴무 시간이 3시간을 포함해서 18시간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소상공인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경영상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헌법소원을 냈던 거였는데 경영계에서의 이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소가. 아무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보가 그렇죠. 됐다 이렇게 예. 봐도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전에 대법원 논란 안 판례에 해도 따라서 계속 달랐거든요. 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빼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게 헌법 위반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이거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 그 손해가 크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 분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편법이 나온다고 해서 그 뭐 이거를 또 후퇴할 이유는 전혀 그렇죠. 없는 거라고 봐야 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휴수당 지급 문제였는데 일단은 좀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제 2차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좀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3차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의 이제 입장,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두고 협의에 들어갈 텐데 이미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25.4% 오른 1,770원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를 두고 한국노총과 조율할 예정입니다. 네. 경영계는 거의 약간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극이 좀 크고요. 그래서 경영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더 동결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최저임금 어떤 그 인상 논의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사실은 좀 큰 사회적 주목거리입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 화투 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화가 송아무개 씨 등의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그림을 팔아서 1억 8천여만 정도의 이 혐의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한 2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뭐예요? 일단은 사실은 1심에서는 유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다른 거 말고 사기로 딱 그 기소가 됐습니다. 사기는 뭐냐면 사기죄였습니까?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제 타인을 속이려는 속여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속여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속이는 부분이 뭐냐면 네. 내가 그린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자기 그린 거 아니에요. 타인이 그린 거를 보조로 그린 거를 내가 그린 것처럼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받고 재물상 또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네. 이게 이제 취지인데 예. 과연 그게 속이려고 했는 게 맞느냐라고 대법원은 본 거고 2심 대법원은 아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걸 속아서 구입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속임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이 창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게 이제 결국 파고다 보면 네.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 판결에 대고 좀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전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 중에서 이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누가 더 저작 혹은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그 노력을 더 기여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미술계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사법부의 판단이 일종의 선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 대리 작가의 작업을 어떤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굳이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현대 미술에서 뭐 분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반드시 친작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건 아닌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대 미술 작가들이 친작하지 않고 모두 외주를 맡기거나 대리작가를 쓰는 것도 아닐 뿐더러 각각 개별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름 브랜드만 있으면 실제로 네. 누구인지 관계없이 이 정보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딱 개입을 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미술계 안에서 이 토론과 문화를 통해서 정립돼야 될 거를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일단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다른 방송에서도 예. 계속 보면서 예. 어차피 좀 기망은 하지 않았나.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영남이 그린 거하고 조영남 씨가 그리지 않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술적 영역을 빼버리고 봤을 때는 속임수가 있었고 그 속임수에 의해서 재물을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예술 작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달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판단을 냈다면 이거는 조영남 씨 작품으로 이제 뭔가 봐도 된다라는 판단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면죄부를 줬다고 하나요? 앞으로는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이제 봐도 되겠죠. 이거는 도덕적 영역이지 그렇게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근데 저작권법은 뭐 달리 보더라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가의 정신이고 네. 어떤 작가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말 그대로 정신의 영역인데 조영남 씨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이 어떤 기교적으로 도와줬다 하더라도 어떤 여기 어떤 투영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남 씨 것이 아니냐. 그런 건 조영남의 그러니까 창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는 거죠. 맞는데
뭐 이게 제 개인적 변호사로서 생각은 고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고지가 다 되기 때문에 네. 다 알겠지만 네. 그걸 팔 때도 이거 내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아이디어만 제공했다라고 그걸 알고 그 구매를 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 사기죄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는데 네. 그게 안 됐고 많은 피해자들이 조영남 씨가 그린 걸로 다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돈이 그만큼 지급됐던 부분 그게 계속 문제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제품 그 명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디자인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는 분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 제품을 어디를 통해서 생산했느냐, 메이드 인 어디로 붙어 있느냐.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원래 브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 생산된 것과 혹은 제3국을 통해 생산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소비자가 원했을 경우에 알 수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가격 차이와 품질 차이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전체를 오픈하는 것 자체는 그 정보 실제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거냐 관계없이 일종의 소비자의 권리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판결을 통해서 자칫하면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친작을 했는지 대리 작가에 맡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딱 돼버리게 되면 향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 종류의 피해자가 나오지 근데 않을까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반론을 펴면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동남아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떤 제품에 투입되는 어떤 원자재라든지 예. 부자재라든지 어떤 그 비용의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똑같은 어떤 브랜드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예술 작품에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르다고 성질의 봐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산품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르게 보는데 뭐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하여튼 예술 작품 부분에 우리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 사법 영역은 자제를 그건 하자. 사실은 예술의 이런 것 영역에 같습니다. 남겨두는 게 그건 예. 그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까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건 뭐 그러니까 법이 개입해서 판단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이걸 깔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술협회에서는 저작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서. 요거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단 안 했던 거죠. 저작권 알겠습니다. 위반 부분은요.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그다음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